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2022년 논장판에서 인문학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은 요즘과 같은 정보화 과학화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알려주고 또 인문학적인 기반으로 여러 상상력과 또 요즘같이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 이런 컨텐츠 제작에도 아주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의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 궁궐이라든가 왕릉 이런 여러 지역을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또 뭔가 우리가 좀 더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문학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조선의 건국과 한양이라는 주제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역사의 도시이고 이런 역사의 도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건국된 역사, 바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는 무신집권기의 혼란상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몽골의 침략으로 결국은 이 몽골이 고려 역사에 간섭하는 이런 시대가 오랫동안 전개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모순이 심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특권 세력인 곤문세족이 형성되고 이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아부하는 이런 세력이죠. 부원 세력이 형성되고 또 이 고려의 국시로 채택이 되었던 불교가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런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전개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바로 이런 시대에 고려의 공민왕이 그야말로 짠하고 등장을 해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도입을 해서 이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의 체질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사회 세력인 신흥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 사대부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심에 이 정도전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이색이라는 인물의 제자로 공부를 하면서 정몽주라든가 이승인, 권근 이런 학자들하고 뭔가 이런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해를 당하고 우왕이 즉위한 후에 또다시 한번 확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위 이인임을 중심으로 하는 친원 세력이 더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나주의 거평부곡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배가 정도전이라는 인물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정도전은 오히려 유배 시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려면 정도전은 역시 학자거든요. 이 당시에도 권력을 잡으려면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전이 주목했던 인물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성계는 고려 말의 장군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정도전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함흥으로 가서 이성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려 말에는 권문세조국 형포와 불교 세력의 득세에 맞서서 새로운 세력인 신흥 사대부가 등장을 했고 그 중심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고려 말 남쪽으로는 왜구,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침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고려를 구할 구국의 영웅들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최영, 이성계 장군이 있었고 정도전은 이성계 장군을 파트너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국제 정세도 아주 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세계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쇠퇴하고 중국의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세력을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낸 이후에는 옛날 공민왕이 원나라 땅을 수복한 곳, 바로 이 천령 이북의 땅을 이제 고려가 내놓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 고려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 명나라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 명나라 요구에 우리가 거부를 하고 뭔가 이런 공격적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가. 이런 과정에서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이 일어났고 바로 이때 이 고려는 친원파의 핵심인 최영 장군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명나라가 요구한 저 천령 이북의 땅을 반환하지도 말고 이 기회에 오히려 저 요동 지역을 정복을 하자. 소위 말하는 요동 정벌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동 정벌을 위한 그 정복, 그 소위 말하는 원정군 사령관의 이성계가 임명이 되죠. 이성계는 그 당시에 이 뭐 정몽주라든가 정도전과 같은 친명파 신흥사대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것은 위험한 출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아마 이 상황 아시는 분 많을 건데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사를 돌이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소위 위화도 해군이죠. 이때 이성계가 해군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세웠던 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농번기인 여름철에는 출병할 수가 없다.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허점을 노릴 염려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마철에는 하루의 악유가 높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코로나 시국에 이때도 전염병이 발생했어? 바로 이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전염병도 아주 그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바로 우리가 위화도 해군의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바꾼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매우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전염병이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화도 해군에 성공한 이성계 일파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잠시 왕위에 올린 후에 공양왕을 옹립을 해요. 결과적으로 공양왕을 옹립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제개혁,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개혁인 과전법을 실시해서 그동안은 토지에 대해서 수확을 하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던 거를 이제 과전법 체제에서는 10분의 1만 내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5배 정도, 그 전까지는 이 토지에서 소위 말하는 20마를 생산을 하게 되면 10마를 세금으로 내는데 이제는 2마만 내니까 5배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성계와 소위 그 이를 주도한 정도전, 조준과 같은 혁명파 사대부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왕조 개창에 들어갑니다. 그 먼저 중요한 일은 이제 공양왕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공양왕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는 형식이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성계의 그 압명,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새로운 권력의 힘이 컸다. 그 과정에서 정몽주나 이색과 같은 온건파 사대부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는 것은 맞지만
왕조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항했던 정몽준은 결국 이성계의 5번째 아들 태종 이방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1392년 7월 17일 공양왕의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태조 이성계가 즉위식을 올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의 건국입니다. 1392년 7월 17일. 바로 요 날을 우리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국호도 바꾸게 되는데요.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이런 정말 기억들이 남아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국호는 당시에 우리 역사의 시작은 이제는 당군조선에서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되게 이제 강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당군조선 다음에 중국의 은나라 사람으로 바로 우리 땅에 와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전해준 인물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강화가 돼요. 우리도 중국과 동등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당군조선에서 나오는 혈연적 독산성, 우리 당군 신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당군은 하늘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자부심과 기자조선에서의 나오는 도덕적인 어떤 자부심이 함께 담겨서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졌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전까지 국호는 바로 당군 조선 아래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훨씬 약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고구려도 동명성왕, 우리 백제도 원조, 박혁거세도 우리 설하긴 하지만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다 이게 당군하고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 조선이라는 국호에 와서 당군 조선과 이제 기자조선, 즉 고조선의 후예라는 민족 통합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국호에도 아주 역사 의식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런 당군 조선을 우리 역사의 최초로 쓴 역사책이 이련이 쓴 삼국유사,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 요런 책들에 실려 있다. 국사 시험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게 출제빈도 되게 높아요.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도는 개성이었어요. 이성계가 즉위식을 올린 것도. 그러나 이제 태조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개성이라는 도시에서 이 새로운 왕조의 역사를 시작하기는 싫어했어요. 왜? 이 개성도 이미 거의 500년 가까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개성의 귀족들이 태조 이성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개성의 엘리트 관리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가 두문동이거든요. 이 두문동에 있는 관리들이 출사를 거부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 혹시 아세요? 두문불출. 이런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개경의 땅의 기운이 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마침내 새로운 수도 건설을 이제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진을 했고, 여러 후보지 중에서 가장 처음에 유력 후보지가 어디였냐면 계룡산 일대요. 지금 우리 세종 시가 있는 그 지역이 후보로 꼽혔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무학대사라든가 정도전 등이 건의해서 지금의 한양으로 옮겨진 게 1394년 10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1994년은 한양 정도 600주년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고, 그 흔적을 보시려면 어디 가면 되냐 하면, 지금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에 가면 바로 이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봉 예정이 2394년, 1000년 후, 아마 여기에서 웬만큼 장수를 하는 분이라도 그거는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마 우리 후손들은 볼 수 있겠죠? 남산 한옥마을에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이 묻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일단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수도로 적합을 했고, 이미 500년간
백제의 수도였어요. 우리가 보면 백제의 수도 하면 저 충청도에 있는 공주나 부여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백제의 이미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고려시대에도 남경이라 해서 아주 그 주요한 도시로 기능을 했거든요. 최근에 우리 청와대가 개방되었지만 바로 고려 남경이 지금의 청와대 터에 궁궐을 조성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로 이제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백악. 우리 조선시대 문헌에는 북악이 아닌 백악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도성을 쌓게 되면 방어라든가 국방상으로는 매우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 사실 이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찾아서 제일 놀라워하는 게 이런 대도시에 산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서울시에서도 이 외국인들을 위한 뭐 등산복이라든가 등산화를 대여를 해서 바로 이제 편리하게 서울의 산을 찾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인기가 있다 그래요. 정말 이런 그 아마 여기 우리 또 특히 요 강의 듣는 분 중에 이 외국인들 보면 아마 서울에서 가장 이제 놀러가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수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강입니다. 이 한강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뭐 요즘에 KTX 고속도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북한강, 남한강의 물길, 그리고 저 서해안의 그 물길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바로 서해안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강에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큰 그 창고들,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용산창, 광흥창. 그래서 지금 또 광흥창이라는 곳 있죠. 지하철 6호선 타면 보이고요. 창고 앞에 있는 동네란 뜻으로 창전도. 그리고 이 소금을 운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 마포구, 염리도. 그리고 저 소금 창고를 보관했던 동네 강서구에 가면 또 뭐가 있죠? 염창도.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물류교통의 요지였음이 바로 이런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이 수도 결정 후에는 왕이 거처하시는 궁궐을 조성하는데 1395년 9월에 이 백악 남쪽에 이 755칸 정도의 390여 칸의 본 건물과 부속 건물까지 합하면 대략 755칸이라고 하는데 이 궁궐이 세워지고 그 이름을 경복궁이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지금의 백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궁궐을 조성했느냐? 이 정도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왕은 남쪽을 바라봐요. 천자는 남면을 해야 된다. 다른 산을 주산으로 하면 남쪽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궁궐 이름 경복궁은 이때 궁궐이 완성되고 나서 이성계가 태조 왕이죠. 기분이 좋으셔서 술을 마셔서 좀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딱 보고 정도전이 시경의 주화편에 보면 이미 술을 마셔서 취하고 큰 덕으로 배부르면 군자께서는 만년토록 큰 복, 경복이 큰 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궁궐 이름을 경복궁으로 할 것을 건의를 했고, 이건 뭐 지금 또 뭐 정말 이 시대를 막론하고 또 뭐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윗사람한테 결제 받을 때는 좀 술 취하셨을 때 받아라라는 이런 진리를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이후에 이 근정전이라는 정전이죠. 상징 건물이죠. 이 부지런할 근자는 서경을 또 인용을 하고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갖추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문왕은 아침부터 날이 유월해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하면 만백성을 즐겁게 하십니다. 이 왕의 가장 큰 덕목, 항상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하라. 그래서 궁궐 건물 이름에 근자를 썼다. 부지런할 근. 그리고 왕의 집무실, 바로 이 사정전이란 명칭은 역시 서경을 인용을 해서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궁궐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시경이라든가 서경과 같은 중국 고전의 명구절을 인용을 했다. 이것이 또 조선시대 뭐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뭐 이거 지금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뭐 예전처럼 뭐 음마 아파트, 뭐 개나리 아파트, 백도 아파트 이렇게 안 짓죠. 요즘 전부 영어식으로 이름 줘요. 그 동네에 조그만한 웅덩이만 있으면 뭐 레이크 시티라고 하고, 뭐 조그만한 언덕이 있으면 힐 스테이트라고 짓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는 시경이라든가 서경과 같은 고전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고,
사정전의 부속 건물로 만춘전, 천추전, 그리고 이제 침전이 강령전인데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한번 퀴즈 한번 이렇게 집어 넣어 봤는데요. 요 철거물하고 삼지창, 우리 궁궐에 가면 요거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도 뭘까요? 네, 바로 이 새가 함부로 이 궁궐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부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자꾸 날아오고 이러면 뭐 뱀이 들끓을 수도 있고 뭐 새똥 뭐 이렇게 쏘고 이러면 아주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궁궐 건물에 하나하나에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건물 이름에 이렇게 또 보면 우리 한자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뭐 일자고 뭐 월자고 황자고 이렇게 써놨죠. 잘 보면 천지현황 우주홍합. 이거 천자문 순서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1호 창고, 2호 창고, 3호 창고, 4호 창고 이것보다 더 쉽게,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쉽게 생각해요. 천자고 지자고. 천자문 순서대로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를 배열했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회로와 같은 이런 누각은 연못을 파서 그 당시에도 큰 행사하는, 잔치하는, 제가 그 옆에 그 찍은 사진은 예전에 이 경복궁에서 이 야간에 이 달빛 기행 뭐 이런 행사에서 야행이라고도 해요. 밤에 저렇게 경회로 저 사진 찍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회로와 같은 루자 이름은 2층 건물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가보시면 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는 광활루, 그리고 이 삼척에 가면 진주에 가면 우리 그 농계가 외장을 안고 그 강물에 투신했다라는 촉성루와 같은 이런 건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전은 강령전. 이것도 서경의 홍범 구주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 중에 3번째가 강령이에요.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다라는 뜻으로 이 왕의 침전의 이름은 강령전. 왕비의 침전은 교태전. 교태전 역시 주역이라는 고전을 인용을 해서 음과 양이 크게 만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 가면 이 코스는 꼭 가보셔야 되는데, 교태전 뒤에 가면 아미산 정원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왕비의 휴식 공간이고, 이 굴뚝이 되게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이 연기가 나가게 하고, 요 굴뚝에 또 여러 문양들, 뭐 대나무라든가 소나무, 그리고 뭐 불가사리, 박쥐, 요런 문양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 궁궐 답사에 아주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궁궐이 완성되고 나서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를 배치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농업 국가에서는 토지의 신을 사라 그러고 곡식의 신을 직이라 하거든요. 사직단. 왕을 기준으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왕을 기준으로 앉아 있는, 그래서 지금 종로 상가 쪽에 보면 종묘, 그리고 지금 경복궁의 우측에 사직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조후시라 그래서 이 또 궁궐 앞에는 조정 건물이 들어서고 뒤에는 시장이 원래 들어서야 되는데,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그 북악산이 막고 있으니까 시장도 같이 그 관청 건물하고 나란히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동네라는 뜻으로 운종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을 설치를 해서 종각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간청 건물은 우리 조선시대 지도 보면 2조, 호조, 예조, 병조, 2호, 예병, 형조, 공조, 그리고 뭐 사음부와 같은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소식인데, 지금 서울광장 되게 확대하는 그런 그 정말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광장이 확대되면 바로 이런 관아 건물의 일부도 복원이 되고 좀 넓어진 광장에서 이 조선시대 이 관청거리, 육조거리라고 했어. 육조거리 몇면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도 조선 후기에 그려진 수선전도라는 지도인데요. 이 경복궁과 육조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궐이 완성되고 난 후 또 이 한양의 그 도시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난 후에 그 바로 이 한양 도성을 쌓았다 그러죠. 그리고 이 도성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대문 그리고 사소문이 조성이 되었고, 지금의 이 사대문 중에서는 이제
흥인지문 동쪽, 그리고 남쪽에 숭례문, 그리고 북쪽에 숙정문까지는 복원이 되어 있고요. 돈이문은 아직 이제 복원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 신문로 강북 삼성병원이 있는 그 자리, 삼성병원이 있는 그 근처에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에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홍수가 자주 일어나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종 때 뚫은 인공하천이 바로 지금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바로 이 청계천. 청계천은 또 인공하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한양도성 18km 정말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이거 조금 체력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이거 물론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만 그러면 후유증이 너무 심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 구간으로 나누어서 뭐 한 번은 청와대 뒷산으로 해가지고 뭐 북악산 구간을 걸어보겠다. 한 번은 낙산공원으로 해서 저 성북동 쪽으로 가겠다. 한 번은 저 남산 쪽, 한 번은 인왕산 쪽, 한 4개 정도 코스로 나누어서 걸어보시면 태조 때 요 쌓은 돌, 세종 때 쌓은 돌, 숙종 때 쌓은 돌, 순조 때 쌓은 이런 돌의 변화까지 아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문은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인의예. 그리고 이 북문이 숙정문인데 또 일부에서는 요것을 소지문이라고도 뭐 했다. 그래서 인의예지. 그리고 우리 중앙에 있는 보신각까지 믿을 신자 서서 유교 이념을 이렇게 서울의 사대문과 이 보신각에 구현을 해놓았다. 그래서 뭐 이 상황을 아시면 숭례문에 가서 남대문 시장 갔을 때는 좀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보신각 갔을 때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또 의미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통행금지 있어요. 종소리가 28번 울리면 밤 10시에 이 성문을 닫고 파루라 그래가지고 33번 울리면 종소리가 새벽 4시경에 이 문을 열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경국대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 도성의 그 돌의 변화, 요 처음에 태조 때는 좀 불규칙하게, 세종 때 좀 더 규격화, 숙종 때 아주 좀 더 그야말로 반듯반듯하게 쌓은 모습. 그리고 이 김홍도 그림 같은 데서도 조선 후기 화가, 이 김홍도는 정조시대 화가거든요. 바로 이 돌의 변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 중요한 게 바로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뭐 그림이라든가 또 기록물을 통해서도 그 현장을 또 이렇게 직접 찾아보면 훨씬 더 감동으로 와닿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문학 그리고 이런 기록 또 역사와 문화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도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당시에 이 기록과 이 그림으로 담겨진 역사의 현장 속으로도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인문학적인 주요 공간들 또 이 서울의 도성이라든가 궁궐 답사에 나서보기를 또 한번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